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시코프의 최석인입니다. 우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컨스를 통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연결이라는 주제로 저희 하시코프 엔지니어 팀의 이규석 부장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컨스를 통해 여러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을 어떻게 연결할지 간략한 장표와 데모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본 세션 녹화가 되고 있고요. 세션 후에 역시 참석하신 분들께 영상 링크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금일 방송은 15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방송 시간 지키기 위해서 후반부에 질문 시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대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방송 도중에 줌 Q&A 탭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해당 탭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제 이규석 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콘솔을 가지고 이제 여러 다른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 서비스들을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뭐 테라폼이나 볼트, 뭐 콘솔, 노마드 이렇게 있는데 보통 처음에는 인프라에서 이제 우리 인프라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다가 실제 저희랑 대화를 많이 해보시다 보면 다시 이제 서비스 레벨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혹은 특정 클라우드 그리고 뭐 여러 매체에서 얘기하긴 하지만 멀티 클라우드를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미 다들 듣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번 세션은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몇몇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콘솔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고요. 특히나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우리의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컨설을 활용해 가지고 실제 어떤 방식으로 앞에서 이제 언급되는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실제적인 몇 가지 기능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의 이제 네트워킹 환경, 그 뭐 서비스에 대한 연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왜 어려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 텐데요. 뭐 과거라고는 하지만 사실 뭐 몇 년 전, 그리고 뭐 몇 개월 전일 수도 있죠. 그래서 네트워킹 자체는 이제 우리가 언제나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각각의 어떤 서비스 영역을 정의하고 특히나 뭐 내부, 외부의 어떤 연결을 위한 엔드포인트를 이제 명확하게 정의해서 관리를 하셨었죠. 그래서 방화벽이나 어떤 트래픽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나가는지 그리고 그 통제된 영역 내에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분리하고 뭐 라우팅에 대한 규칙도 다들 이렇게 관리를 이미 하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모두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인 어떤 클라우드나 뭐 컨테이너, 뭐 서버리스 이런 환경들을 볼 때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단일화하고 중앙화해서 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특히나 이제 복잡해지고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면서 빈번하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변화나 혹은 디플로이가 되는 위치가 이게 변경이 되면서 빈번한 또 네트워크에 대한 업데이트도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작고 많아지고 그때그때마다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서 설정하고 등록해야 되는 게 사실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동작들을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팀에서 일부 또 담당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들을 어떻게 상호 연결할지를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컨설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앞서 언급한 이제 몇몇 가지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중 첫 번째인 서비스 레지스트리 기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서비스들을 등록하고 그 상태를 확인하고 기존에 어떤 DNS 인프라가 있다면 거기에 연결을 시키거나 혹은 슬레이브 DNS 서버로 동작하게 해서 새로운 서비스들과 그리고 기존의 서비스들이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면 실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접근에 대한 통제도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각각의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서비스 레지스트리는 이제 수명이 짧은 서비스들을 이제 컨설에다 직접 등록하셔가지고 사이드카 형태로 자동으로 등록되게끔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데모로 준비한 쿠버네티스 환경에도 컨설이 이제 디플로이가 될 수 있는데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각 서비스를 탐색하고 클러스터링 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어떤 응답들, 이 서비스가 정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피드백 같은 거를 줌으로 인해서 어떤 단일 서비스 레지스트리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서로 다른 클러스터 간의 이제 서비스 메시 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멀티 데이터 센터 혹은 멀티 클라우드 혹은 뭐 멀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도 이렇게 배포가 됨으로써 모든 서비스들이 하나로 묶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체 서비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나 우리가 서비스하는 그 서비스들이 기존의 어떤 자바 혹은 뭐 일반 웹 서비스, 뭐 컨테이너, 뭐 서버리스 등의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이런 MTLS 기반의 안전한 통신과 동적인 서비스 네트워크 구성을 갖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라는 게 이 컨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멀티나 혹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상에서 단일 컨트롤 플레인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겠죠. 사실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큰 필요 조건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든 구성 요소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게 사실 관리와 향후 애플리케이션 설계를 반영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판단되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각 환경마다 혹은 특정 네트워크 존 혹은 데이터 센터 혹은 뭐 퍼블릭 클라우드 각각의 어떤 네트워크 존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다 이게 확장하는 것에 큰 부담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다 따로따로 관리해야 되고 인터페이스도 아마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컨설은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위한 기능에다가 웹 콘솔 그리고 API를 중앙화해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각각 다른 인프라 자원이긴 하지만 단일 워크플로우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플레인만 뭐 하나로 되면 다인가 라고 하면 사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각 데이터 센터 간의 실제 서비스들의 연결에 대한 부분도 이제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 센터 간의 콘솔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이제 아마 이 컨트롤 플레인 중앙화의 다음 단계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콘솔의 페더레이션 기능이 이 콘솔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클러스터의 어떤 페더레이션 기능으로서 이제 각각 클러스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상호 연동이 돼가지고 자원을 공유하고 뭐 원하는 어떤 서비스의 영역을 구획적으로 이렇게 나눈다거나 혹은 지정한다거나 혹은 인텐션 기능을 써서 이게 액세스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동적으로 뭔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뭐 특히나 뭐 국내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 어떤 전환에 있어서 센터 간의 자원 공유, 특히나 이제 우리는 이미 데이터 센터나 혹은 이미 운영하고 있던 서비스가 있는데 클라우드에다가 우리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서로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발생할 텐데 여기에 대한 이제 단일 컨트롤 플레인과 동시에 단일 이제 서비스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 준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클러스터를 위한 기능 중에 이제 하나가 메시 게이트웨이입니다. 아마 이전에 저희 콘솔 세션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다중 데이터 센터 간의 트래픽이 라우팅이 되도록 SNI 헤더를 써서 이제 실제 다른 게이트웨이 구성 요소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고 실제 그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메시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둘 간에는 MTLS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고 기존에는 단순히 퍼블릭 클라우드의 특정 엔드포인트를 뭐 여러 개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데이터 센터나 혹은 다른 클러스터 혹은 다른 클라우드 혹은 다른 에이지에 있는 것들을 통신하겠다면 이 메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단일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안전하게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중 데이터 센터를 이제 쿠버네티스를 멀티로 구성해서 일단 데모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의 서비스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모는 총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3개 클러스터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이제 어노테이션 기능으로 간단하게 쿠버네티스 상에서 이제 사이드카 방식을 활용해 가지고
이 콘솔에 대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설정해 보면은 이제 그 커넥트 인젝트를 true로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이 디플로이먼트가 이제 콘솔에 관여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명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한 줄에 업스트림으로 이제 볼트를 할 거냐, 뭐 마리아DB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만 보시고는 이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지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데모를 진행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설명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심플한 단순히 이제 어노테이션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쉽게 이 콘솔에 대한 사이드카 서비스 메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장표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서비스를 이전에 다른 클러스터에 배포하더라도 이제 하나의 특정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쌓기 위한 데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쌓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에 대한 권한 혹은 보여질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각각의 클라우드가 서로 데이터를 쌓긴 하지만 서로 다른 클라우드는 자기가 쌓은 데이터만 볼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향후에 또 하나의 피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어떻게 콘솔이 이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전체 데모 시나리오를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실제 왼쪽에 보이시는 K8S 트랜짓 앱이라고 하는 이 아랫부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저희가 실제 서비스할 데모의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이 서비스랑 오른쪽에, 그 바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프록시, 제가 이렇게 여기 옆에 있는 프록시, 이게 이제 하나의 사이드카 형태로 하나의 파드 안에 같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서비스는 프록시에다가 실제로 호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에서 이제 호출 지점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서비스랑 통신을 하려면 이 앞단에 있는 프록시를 통해서 이제 뭔가 호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이제 사이드카에서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내부에 있는 저 K8S 트랜짓 앱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애플리케이션과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앞서서 저희가 어노테이션을 설정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싶어 라고 하면 그 둘 간에 이제 메시 게이트웨이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메시 게이트웨이는 자기한테 받은, 그래서 뭐 자기랑 같이 있는 같은 클러스터 안에 있는 서비스인지 혹은 다른 클러스터에 있는 서비스인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고 나서 만약에 다른 클러스터에 있는 서비스야 라고 하면 해당 메시 게이트웨이랑 이제 통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데이터 센터의 해당 게이트웨이를 이제 호출한 다음에 헤더의 값을 기반으로 이제 라우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전 단계를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이제 메시 게이트웨이라는 엔드포인트를 지났으니까 다시 그 헤더가 가리키는 해당 서비스를 찾아가야 되는 게 이제 메시 게이트웨이의 역할이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이 둘 간의 커넥션이 완료가 되면 이제 상호간 세션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프록시에 대해서는 이제 인텐션을 검사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 해당 A 서비스가 B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지정한 그 룰에 맞는 것이냐 아니냐를 콘솔에 등록된 인텐션 기능을 활용해서 허용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허용하지 않겠어. 뭐 이 A는 B를 호출하게끔 우리가 룰로 정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이제 디나이가 돼서 여기에 대한 응답이 갈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 해당 A 서비스가 B 서비스, 지금 이제 K8S 트랜짓 애플리케이션이 마리아DB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하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룰로 정의를 했어 라고 해서 허용이 된다면 둘 간의 연결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굳이 저희가 해당 애플리케이션 간의 어떤 포트나 혹은 IP 같은 것들을 각각의 호스트에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메시 게이트 하나를 통해서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통신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 이번 데모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러면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제가 준비한 구성 화면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아마존의 EKS 그리고 요거는 애저의 AKS 그리고 여기에 구글의
이제 GK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을 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화면을 제가 좀 확대를 해보면 마리아DB는 쿠버네티스 GCP에만 일단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저장은 특정 클러스터, 특정 이제 데이터 센터 환경에다가만 하겠다라고 일단 지정을 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여기는 이제 애저인데 애저에 보면 제가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따로 마리아DB가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서비스들은 단순히 이제 프론트엔드나 혹은 스테이트리스 서비스만 할 뿐이지 실제 데이터들은 모두 다 이제 GCP에 있는 마리아DB로 가게끔 설계를 한 이런 모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컨텍스트를 GK로 이렇게 바꾸고 나서요. 네, 바꾸고 나서 이제 마리아DB가 콘솔에서 어떻게 불려지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조금 더 화면을 키워볼까요? 네. 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NSLOOKUP을 해서 이 마리아DB를 찾으려고 하는데 mariadb.service라고 되어 있죠. 이 마리아DB가 콘솔에 의해서 서비스로 등록돼 있다라는 그 하나의 어떤 구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비스는 데이터 센터 GCP 안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콘솔이 해당 DNS 서버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성이 된 것을 이제 UI로 보여드리면 여기에 데이터 센터에 GCP 안에 서비스가 존재를 하고요. 이 서비스 안에 마리아DB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콘솔에 등록된 각각의 서비스들은 이 콘솔 DNS에다 질의를 해서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보면 지금 질의를 했고 실제 해당 마리아DB라고 하는 서비스가 10.44.2.14에 있어 라고 이제 응답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대역대 있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컨텍스트를 바꿔서 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애저의 AKS로 컨텍스트를 이렇게 바꿔보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만들었던 이 비지박스를 활용해서 다시 룩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질의하는 서버는 10.0.0.10이죠. 그래서 아까와 다른 서버에다가 질의를 하는데 실제로 오는 요 IP는 같은 IP 10.44.2.14가 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콘솔로 페더레이션이 된 환경에서는 각각의 서비스들이 이제 FQDM 방식으로 각각의 서비스랑 뭔가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 또 한 가지 이제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이제 얘기하실 부분은 이게 다 사설 IP잖아요. 그래서 사설 IP 대역의 어떤 데이터 센터와 사설 IP 대역의 데이터 센터는 서로 통신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 이제 메시 게이트웨이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제 제가 서비스 UI로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LI보다는 UI로 보시는 게 더 나을 테니까요. 여기 보시면 콘솔 메시 게이트웨이는 엔드포인트로 이제 퍼블릭 IP를 할당받았죠. 그래서 이 메시 게이트웨이로 노출된 요 서비스와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 센터에 있는 메시 게이트 요 둘 간에만 서로 커넥션을 하게 되고, 실제로 다른 이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서비스들끼리는 이제 서로 그냥 콘솔에다가 질의만 해서 내 서비스가 어디 있는지만 찾으러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애플리케이션, 특히 이제 쿠버네티스의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볼 부분은 실제 GK 안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파이썬 디플로이 제가 위치가 좀 틀렸나 봅니다.
네.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GKE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네, 여기서 제가 파이썬에 대한 디플로이먼트를 정의를 한 파일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설정은 뭐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밑에 보이시는 요 config ini 요 파일에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해당 실제 마리아DB가 가지고 있는 IP를 설정한 게 아니라 그냥 로컬 127.0.0.1을 설정을 했죠. 네, 이 이야기는 결국 이 해당 K8s 트랜짓 이 서비스와 요 사이드카가 같이 이렇게 뜨는데 요 애플리케이션은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떠 있는 같은 파드 안에 있는 요 사이드카 컨테이너한테 요청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청을 받은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에 대한 요청을 누가 이제 관리를 하느냐라고 하면 그 위에 보이시는 이제 커넥트 서비스 업스트림이라고 해서 마리아DB가 이제 3306 포트를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설정이 실제로는 이제 마리아DB 서비스로 가게끔 해주는 게 이 사이드카가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의 측면으로 보시면 원래는 내 로컬 환경에서 그냥 127.0.0.1의 데이터베이스로 뭔가 테스트를 막 하시다가 이 설정을 그대로 그냥 우리의 어떤 개발 서버나 스테이징이나 운영 서버에 올리시더라도 실제 이 콘솔이 관리하고 있는 이 서비스 메시 영역에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때그때마다 이제 설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또 하나의 장점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가 실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도 된다라는 게 요 어떤 이 서비스 메시 기능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GKE에 서로 같이 있는 애플리케이션과는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클러스터에 있는 이제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클리어하고 이번에는 애저에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AKS의 애플리케이션 디플로이 이 안에 보시면 여기는 제가 컨피그 맵을 따로 설정을 해놔서 파이썬 컨피그 맵 YAML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의 설정은 127.0.0.1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디플로이를 하는 쪽을 보면 컨피그레이션이 앞서 컨피그 맵을 사용하신 거 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랑 조금 다른 거는 이 마리아DB 서비스를 3306 포트로 뭔가 매핑을 했는데 뒤에 보시면 데이터 센터 이름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이름을 보고 이 콘솔 사이드카가 이 서비스가 나와 같은 데이터 센터 영역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와 다른 클러스터 영역에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멀티 데이터 센터 혹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나눠져 있는 그 영역에서도 자유롭게 뭔가 이 메시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설정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실제 동작하는 UI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있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요 20점대가 이제 AKS 안에 있는 IP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동일한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 GKS 안에 있는 GKE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동일하게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스테이트풀한 데이터들은 사실 멀티 데이터 센터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에 대한 복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대한 HA도 문제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동기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서로 다른 클라우드 영역에다가 이렇게 배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중요한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제 특정 클라우드 안에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실제 이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서비스들은 다른 여러 곳에 퍼져서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뭔가 유연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설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린 UI 화면에서 레코드가 서로 약간 달라 보이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GCP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런데 애저에 올라가 있는 뭐 특정 넘버라든가 주소 같은 거는 다 none으로 처리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애저에 있는 쪽으로 가면 애저에 있는 데이터는 보이는데 GCP에 있는 데이터는 안 보이죠.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데이터가 동일한 걸 제가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다르냐라고 하시면 실제 데이터베이스 아이고 네, 에러가 났네요. 제가 중간에 AWS 쪽을 잠깐 건드리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네. 실제 데이터들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은데 제가 배포한 워크로드 중에서 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볼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내가 가진 그 데이터를 인크립트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저가 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할 때는 애저에 존재하는 이 볼트를 통해서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뭐 GCP에 있으면 혹은 AWS에 있으면 자기와 함께 있는 볼트를 가지고 인크립션을 해서 데이터를 넣어주는 이렇게 되면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볼트가 이런 데이터를 디크립션 해주지 않는다면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제 예제가 보시다시피 각각의 데이터 센터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긴 하지만 이 데이터들은 서로 볼 수 있는 권한이 마치 다른 것처럼 이렇게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또 하나의 활용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일단 데모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기존에 예전에는 이제 터미네이티드 게이트웨이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거와는 좀 별개로 사이드카 형태로 쿠버네티스 상에서 하나의 파드 안에 콘솔 사이드카와 실제 내가 원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내가 굳이 뭐 쿠버네티스 안에 있는 서비스 기능을 써서 이 안에서만 뭔가 소통을 할 수도 있지만 바깥에 있는 서비스 그리고 우리의 뭐 온프렘이나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서비스들을 콘솔을 통해서 어떻게 쉽게 연결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제 GitHub에서 소스를 실제 받아서 코드들을 다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궁금하시거나 이건 좀 잘 모르겠는데 라고 궁금증이 생기시면 밑에 보이시는 이제 이메일 주소로도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같이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발표와 데모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질문이 조금 더 있으신지 보고 있는데요. 질문 더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지금 이규석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오늘 방송이 참석하신 분들께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이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녹화가 되어 있어요. 곧 저희 웹사이트 그리고 참석자분들께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들으신 컨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시고 계속 학습을 하시고 싶은 분들께는 learn.hashicorp.com에 있는 학습 컨텐츠들도 추천드리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5일 목요일 이 시간에 진정한 페더레이션을 위한 오케스트레이터 노마드라는 주제로 또 저희 노마드에 대한 스냅샷이 진행되니까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hashicorp.com 이벤트 슬래시 샵 스냅샷으로 등록하시고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금일 세션에 도움 주신 이규석 부장님 그리고 진행에 도움을 준 마케팅 피터와 데이비드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Thank you, Peter and David.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